내 나이 65. 사람들은 이 나이를 제2의 청춘이라지만 내게는 제2의 육아가 더 어울리는 말이다. 맞벌이를 하는 아들 지훈이 내외를 위해 나는 5년째 손주 민준이를 도맡아 키우고 있다. 동네 사람들은 아들 잘 둬서 호강한다고들 하지만 그 호강의 실체를 아는 것은 오직 나 자신과 내 몸 구석구석에 붙어 있는 파스들 뿐이다. 아침 7시 민준이가 눈을 비비며 내 품에 안겨드는 순간부터 나의 하루는 시작된다. 아이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옷을 입혀 유치원 버스를 태워보내고 나면 잠깐의 자유가 찾아온다. 하지만 그 자유는 밀린 설거지와 빨래, 어지럽혀진 거실을 정리하는 것으로 채워진다. 오후 4시 유치원에서 돌아온 민준이가 할머니! 하고 외치며 내게 달려와 안길 때 나는 비로소 웃는다. 저 작은 아이의 웃음 한 번이 쑤시는 허리와 시큰거리는 무릎의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유일한 마취제다. 오늘도 어김없이 민준이를 재우고 텅 빈 거실로 나왔다.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아들 내외는 오늘도 야근이라는 핑계로 늦는 모양이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아이고 소리를 내며 허리를 두드렸다. 낮에 민준이를 목말 태워주다 삐끗한 허리가 밤이 되니 더 욱신거렸다. 괜찮다, 윤혜정. 이만하면 괜찮은 삶이다. 남편 일찍 여의고 저 아들 하나 바라보고 평생을 살았다. 번듯하게 장가 보내고 토끼 같은 손주까지 안겨줬으니 이만하면 내 역할은 다 한 게지. 몸이야 좀 고되면 어떠랴. 우리 강아지 민준이 얼굴만 보면 모든 시름이 다 녹는 것을. 나는 익숙하게 약상자를 열어 파스를 꺼냈다. 허리와 무릎, 손목에 파스를 붙이려는데 며칠 전 민준이가 내 파스 위에 몰래 붙여놓은 티라노사우루스 공룡 스티커가 눈에 들어왔다. 할머니 아야하지 마. 공룡이 지켜줄 거야. 하던 녀석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해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났다. 이 공룡 스티커 붙은 파스. 이것은 내 고된 황혼 육아에 대한 아프지만 자랑스러운 훈장 같은 것이었다. 파스를 붙이고 소파에 누워 잠시 눈을 붙이려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며느리 서연이가 조용히 들어왔다. 어머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민준이는요? 응, 방금 잠들었다. 너는 이제 오니? 저녁은 먹었고? 네, 회사에서 대충 때웠어요. 아휴, 힘들어 죽겠네. 서연이는 내 안부는 묻지 않았다. 늘 그랬다. 그녀에게 나는 민준이를 돌봐주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녀는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벗어놓은 민준이의 양말과 장난감들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어머님, 제가 치우기 편하게 한 군데에 모아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내가 깜빡했다. 낮에 민준이랑 노느라 정신이 없어서. 됐어요. 네, 제가 할게요. 피곤하실 텐데 얼른 들어가 주무세요. 지훈 씨는 오늘 회식이 늦어져서 자고 온대요. 며느리는 내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차가운 얼굴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나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서운했지만 서운하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내가 서운함을 내비치는 순간 이 집의 평화는 깨져버릴 테니까. 아들 내외가 불편해지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손주 민준이에게 돌아갈 것이었다. 나는 그저 괜찮은 척 웃어야만 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불 꺼진 거실을 정리했다. 며느리가 미처 보지 못한 소파 구석, 민준이가 먹다 흘린 과자 부스러기들을 손으로 쓸어 담았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그 불빛 아래 내 마음은 섬처럼 외로웠다. 벽에 걸린 달력에는 다음 주 아들 내외의 결혼기념일이 하트 표시와 함께 그려져 있었다.
그날 민준이를 데리고 1박 2일로 여행이라도 다녀오라고 해야겠다 생각했다. 나는 그때까지 몰랐다. 그 작은 배려가 내 5년의 헌신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나를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뜨릴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나는 그저 좋은 엄마, 좋은 할머니가 되고 싶었을 뿐이었다. 아들 내외의 결혼기념일. 나는 약속대로 아침 일찍부터 손주 민준이를 데리고 서울 근교의 어린이 대공원으로 향했다. 너희 둘이 오붓하게 영화라도 보고 와라. 민준이 걱정은 말고. 나는 일부러 더 밝게 웃으며 아들 내외를 등 떠밀었다. 내심 나의 이런 배려가 그들에게 고마움으로 가닿기를 바랐는지도 모른다. 민준이는 동물원을 보자 신이 나서 방방 뛰었다. 할머니, 저기 코끼리. 나 코끼리 목말 태워줘. 그 녀석의 성화에 나는 허리가 안 좋은데 하는 걱정도 잠시 아이를 번쩍 들어 목에 태웠다. 내 어깨 위에서 세상을 다 가진 듯 웃는 녀석의 얼굴을 보니 욱신거리던 허리에 통증도 있는 듯했다. 그래, 내가 조금 아픈 게 대수랴. 내 손주가 저리 행복해하는데. 문제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터졌다.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오는데 잠이 든 민준이를 업은 내 다리가 순간 후들 하고 풀렸다. 나는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넘어지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버텼다. 바로 그 순간 뚝 하는 섬뜩한 소리가 허리께에서 울려 퍼졌다. 극심한 통증과 함께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의사는 급성 허리 디스크 파열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당장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과 함께 연락을 받고 달려온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서연이의 얼굴에는 걱정보다 난감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니, 엄마. 조심 좀 하시지 그랬어요. 민준이 없고 계단은 왜 내려오셔서? 민준이가 잠이 들어서. 민준이는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는 없고요. 그들의 첫마디는 내 안부가 아니라 손주 걱정이었다. 물론 나도 민준이가 다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5년간 헌신한 엄마이자 시어머니에게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 물어주는 게 그리도 어려웠을까? 서운함이 몰려왔지만 나는 애써 표정을 감췄다. 수술 날짜가 잡히고 나는 꼼짝없이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다. 아들 내외는 간병인을 붙여주었지만 그들의 방문은 점점 뜸해졌다. 하루는 지훈이가 혼자 병실을 찾아왔다.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는 그의 얼굴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다. 엄마 몸은 좀 어때? 그냥 그렇지 뭐. 의사 선생님이 수술해도 예전처럼은 못 움직일 거라고 하네. 나는 아들이 걱정 마, 엄마. 내가 있잖아라는 위로의 말을 해주길 바랐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 기대를 산산조각 냈다. 그렇구나. 그럼 이제 민준이 돌보는 건 좀 무리겠다. 그치? 나는 순간 내 귀를 의심했다. 그의 말에는 내 건강에 대한 걱정보다 앞으로 손주를 돌볼 노동력이 사라진 것에 대한 계산이 먼저 깔려 있었다. 무리겠다, 그치? 그 말이 지금 아픈 어미한테 할 소리니. 내 아들을 위해 내 몸이 망가졌는데 내 걱정은 오직 내 아들뿐이구나. 그래, 너에게 나는 엄마가 아니라 민준이를 봐주는 할머니였을 뿐이구나. 이제 그 쓸모가 다했으니 나는 너에게 그저 짐이 되어버린 거구나.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기분이었다. 아들은 내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모양이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서현이도 자기가 회사를 그만두고 민준이를 봐야 하나 고민이 많은가 봐. 요즘 세상에 외벌이로는 힘든데 걱정이네. 그 말은 명백한 압박이었다. 엄마 때문에 내 아내가 회사를 그만두게 생겼다.
엄마가 내 가정의 짐이 되고 있다. 그는 돌려 말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 속내를 똑똑히 알아들을 수 있었다. 나는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았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내 아들. 그런데 그 아이의 얼굴에서 나는 낯선 남자를 보고 있었다. 내 아픔보다 자신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는 차갑고 이기적인 타인. 수술은 무사히 끝났다. 하지만 내 마음은 수술 전보다 더 망가져 있었다. 아들은 그 후로 며칠간 찾아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가 며느리와 함께 병실에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내가 평생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물건이 들려 있었다. 그것은 최고급 시설을 자랑하는 실버타운의 화려한 팸플릿이었다. 엄마, 태어나면 이제 우리 집에서 지내긴 좀 불편하잖아. 계단도 많고 그래서 서연이랑 알아봤는데 요즘은 이런 데가 그렇게 잘 나온대. 전문 간병인도 있고 물리치료 시설도 있고. 엄마도 이제 우리 걱정 말고 이런 데서 편히 쉬셔야지. 나는 팸플릿 표지에 인쇄된 행복한 노후, 존엄한 삶이라는 문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 이것이었구나. 나의 헌신에 대한 대가. 나의 망가진 허리에 대한 보상. 그것은 존엄한 삶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유배 통지서였다. 행복한 노후, 존엄한 삶. 아들이 내 손에 쥐어준 요양원 팸플릿의 표지는 눈이 시리도록 화려했다. 골프를 치는 노신사, 와인잔을 부딪히는 노부부, 정원에서 꽃을 가꾸는 고운 할머니. 그 사진들 속에서 나는 내 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내게 어울리는 곳은 손주 녀석이 붙여준 공룡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은 파스를 든 채 끙끙거리며 밥을 짓는 부엌 한 구석일 뿐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가 없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내가 내 아들을 위해 헌신한 대가가 고작 이거냐고 소리라도 질렀어야 했을까? 나는 너희와 함께 살고 싶다고 애원이라도 했어야 했을까? 그 모든 것이 구차하게 느껴졌다. 팸플릿을 든 내 손이 경련을 일으키듯 떨려왔다. 아들은 그런 나를 보며 내 침묵을 긍정이라 여긴 모양이었다. 엄마도 마음에 들지?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데래. 서현이가 몇 날 며칠을 알아본 거야. 비용은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네, 어머님. 매일 호텔처럼 식사도 나오고 친구분들 사귀시기도 좋대요.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자주 찾아뵙겠다는 그 빈말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거짓말처럼 들렸다. 그들이 돌아가고 병실에는 다시 혼자 남았다. 나는 팸플릿을 펼쳐보았다. 온천, 수영장, 영화관, 최고급 의료시설. 세상의 모든 편의와 호사가 그 안에 다 담겨 있었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비싼 감옥처럼 보였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늙은이들을 모아놓고 존엄한 삶이라는 이름으로 서서히 죽어가게 만드는 곳. 나는 팸플릿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힘조차 없었다. 나는 그저 침대에 누워 텅 빈 천장만 바라보았다. 눈물이 흘렀다. 5년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다. 처음으로 할머니 소리를 들었던 날의 벅찬 감동, 작은 손을 잡고 공원을 거닐던 따스한 햇살, 내 품에 안겨 새근새근 잠들던 아이의 숨소리. 그 모든 것이 이 화려한 종이 조각 하나로 부정당했다. 나는 그들의 필요에 의해 존재했고 이제 필요가 없어지자 폐기 처분되는 낡은 가구와 다름없었다. 쉬라고? 편히 쉬라고? 너희는 정말 모르는구나. 내가 진정으로 쉬는 순간이 언제였는지를. 너희들 저녁밥 차려주고 설거지를 마친 뒤 고된 몸으로 소파에 누워 오늘 하루도 잘 버텼다 안도하던 그 순간이 나에겐 휴식이었다. 민준이가 내 무릎을 베고 잠들었을 때 그 아이의 체온을 느끼며 함께 잠들던 그 시간이 나에겐 천국이었다.
그런데 너희는 내게서 그 마지막 휴식과 천국마저 빼앗으려 하는구나. 다음 날부터 나는 아들과 며느리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엄마, 왜 전화 안 받아?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수십 통의 문자가 쌓였지만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나는 간병인에게도 아무도 들여보내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다. 나는 완벽한 섬이 되기로 결심했다. 처음 며칠은 지옥 같았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고, 혼자 아팠다. 문득문득 밀려오는 배신감과 서러움에 밤새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지독한 고독 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오기와 결심이었다. 그래, 이대로 썩어 들어갈 수는 없다. 이대로 너희들 손에 이끌려 그 화려한 감옥으로 끌려갈 수는 없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나는 아직 윤혜정으로 살아있다. 나는 간병인에게 부탁해 휠체어를 빌렸다. 그리고 며칠 만에 처음으로 병실 밖으로 나섰다. 복도를 지나 휴게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나처럼 자식들에게서 멀어진 듯한 노인들이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저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때였다. 휴게실 한쪽 구석에서 노트북을 두드리며 누군가와 열정적으로 통화하는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나와 비슷한 연배였지만 그 모습은 조금도 늙어 보이지 않았다. 당당하고 힘이 넘쳤다. 그녀는 통화를 마치더니 휠체어에 앉은 나와 눈이 마주치자 가볍게 목례를 했다. 답답해서 좀 나왔어요. 병실에만 있으니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것 같아서. 그녀의 첫마디는 시원시원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도요. 이것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오선주 여사와의 첫 만남이었다. 나는 아직 몰랐다. 내가 스스로를 가둔 이 고독의 감옥에서 그녀가 나를 꺼내줄 유일한 동아줄이 되어주리라는 것을. 그리고 내 아들이 건넨 그 요양원. 팸플릿이 내 남은 인생을 되찾게 해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오선주 여사와의 첫 만남 이후 우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그녀는 나와 같은 병실을 쓰게 된 새로운 환자였다.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쳤다고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와 눈빛은 아픈 사람의 그것이 아니었다. 늘 당당했고 거침이 없었다. 며칠간 자식들의 전화도 면회도 모두 거부한 채 침대에만 누워있던 내게 그녀는 퉁명스럽게 말을 건네곤 했다. 언니, 밥은 먹고 굶어. 그러다 자식들 보기 전에 저승사자 먼저 보겠네. 창밖 좀 봐.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병실 구석에서 썩어가는 게 취미야? 그녀의 말은 퉁명스러웠지만 이상하게 기분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이 공간에서 유일하게 나를 사람으로 대하는 그녀의 존재가 조금씩 위안이 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녀는 휠체어를 끌고 내 침대 옆으로 와서는 대뜸 물었다. 저건 뭐야? 자식들이 벌써부터 보낼 준비라도 한대? 나는 움찔하며 팸플릿을 치우려 했지만 그녀는 내 손을 제지했다. 낯짝도 두껍네, 저것들. 지들 편하자고 어미를 내다버리면서. 포장은 아주 그럴싸하게 했구먼. 행복한 노후, 존엄한 삶. 웃기지도 않아. 그녀의 직설적인 말에 나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5년간의 황혼유가 망가진 내 허리, 그리고 아들이 건넨 이 화려한 감옥의 팸플릿까지. 내 이야기를 듣는 내내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내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그래서 언니 명의로 된 재산은 좀 있어? 집이라든지 땅이라든지. 그건 왜 남편이 남겨준 작은 아파트 한 채랑 시골에 선산이 조금. 빙고. 그럼 그렇지. 뭐가 그렇다는 거야? 언니 잘 들어. 내가 이혼 전문 변호사로만 20년을 살았어. 자식 문제, 재산 문제로 피 터지게 싸우는 꼴. 아주 신물이 나도록 봤지. 언니 아들 지금 효도하는 거 아니야. 그녀의 단호한 말에 나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효도가 아니면 뭔데? 걔는 그냥 내가 편히 쉬길 바라는. 밑작업하는 거야. 재산 미리 증여받으려고 생각해봐. 언니가 아프고 거동이 불편해졌어. 그럼 아들 입장에선 두 가지 길이 있어. 하나는 자기 부부가 언니를 직접 모시는 거야. 똥오줌 받아내고 병수발 들고. 다른 하나는 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매달 비싼 돈을 내는 거지. 둘 다 자기들한텐 손해야. 그런데 만약 그녀는 내게 바싹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다. 언니가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니 내 재산을 미리 물려주마 하고 증여를 먼저 해주면 그럼 자기들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언니를 합법적으로 치워버릴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언니 재산은 고스란히 자기들 차지가 되는 거고 효도라는 그럴싸한 명분도 챙기면서 재산 증여? 아니야. 우리 지훈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돈보다 엄마를 먼저 생각하는 착한 아들이었어. 그런데 왜 자꾸만 선주 씨의 말이 내 심장을 파고드는 걸까? 비용은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아들의 그 말이 왜 이제 와서 섬뜩하게 들리는 걸까? 정말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진짜 이유가 내 재산 때문이었을까? 나는 선주 씨의 말이 너무나 잔인하게 들려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우리 아들은 절대 그럴 애가 아니야. 하지만 내 목소리는 나 자신조차 설득하지 못할 만큼 힘이 없었다. 그녀의 논리는 너무나 날카롭고 현실적이어서 부정할 수가 없었다. 언니, 내 말이 믿기지 않으면 직접 확인해보면 되잖아. 확인이라니? 어떻게? 며느리. 이런 일은 보통 남편 몰래 며느리가 주도하거든. 그 여우 같은 며느리가 뭘 꾸미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자고. 요즘 애들 SNS라는 데다 자기 속마음 다 떠들고 다니잖아. 선주 씨는 자신의 노트북을 가져와 내 며느리 서연이의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화면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우리는 비공개로 설정된 그녀의 블로그를 찾아냈다. 선주 씨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 간단하게 비밀번호를 뚫어버렸다. 화면에는 며느리가 친구들과 주고받은 비밀 대화들이 고스란히 떠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내 아들이 내게 팸플릿을 건네기 며칠 전 며느리가 친구에게 남긴 글을 발견했다. 아, 진짜 시어머니 간병 언제 끝나려나? 병원에만 계시니 차라리 편한데 퇴원하시면 어쩌지? 내 인생은 대체 어디에? 근데 얘들아, 혹시 상속세 절세하는 방법 아는 사람? 사전 증여가 유리하다는데 세무 상담 잘하는 곳 좀 추천해줘. 순간 내 눈앞이 하얘졌다. 선주 씨의 말이 맞았다. 이것은 효도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재산 강탈 작전이었다. 나는 내 아들과 며느리에게 5년간 무보수 보모였고 이제는 그들의 재테크를 위한 마지막 처분 대상일 뿐이었다. 나는 배신감에 몸을 떨며 복수를 결심했다. 아니,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나의 마지막 남은 존엄을 지키기 위한 생존 투쟁의 시작이었다. 언니 마음 단단히 먹고 봐. 선주 언니의 경고와 함께 노트북 화면에 며느리 서연이의 비밀 블로그가 열렸다. 서연이의 소소한 일상이라는 제목 아래 화려한 레스토랑의 음식 사진과 명품 가방 사진들이 가득했다. 내가 끙끙 앓으며 손주 밥을 차리는 동안 내 며느리는 이렇게 화려한 일상을 즐기고 있었구나. 씁쓸함이 밀려왔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선주 언니는 능숙하게 검색창에 시어머니, 상속 같은 단어들을 입력했다. 그리고 잠시 후 특정 날짜에 작성된 게시물 하나를 찾아냈다. 아들 지훈이가 내게 요양원 팸플릿을 건네기 바로 전날 밤에 쓰인 글이었다. 제목은 인생 2막 준비 중 이었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글을 읽기 시작했다. 드디어 지긋지긋한 시어머니 병간호에서 해방될 날이 보이는구나. 우리 똑똑한 서방님이 드디어 엄마한테 요양원 얘기를 꺼내기로 했음. 히읗히읗 처음엔 좀 망설이더니 내가 옆에서 어머니 편히 모시는 게 진짜 효도다. 우리가 병간호하느라 힘들어하면 어머니 마음이 더 안 좋으실 거다라고 몇 번 구슬리니 바로 넘어가더라. 역시 남자는 단순해. 나는 이 첫 문단에서부터 숨이 턱 막혔다. 지긋지긋한 병간호. 나는 아직 입원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고 구슬렸다니. 아들의 그 잔인한 제안이 며느리의 계획이었단 말인가. 솔직히 병원비랑 간병인비도 만만치 않았는데 앞으로가 더 문제. 퇴원하시면 어쩔 거야. 내가 모셔야 할 거 아냐. 내 황금 같은 인생을 시어머니 똥오줌 받아내며 썩힐 수는 없지. 그래서 내가 큰 그림을 좀 그렸지. 후후. 큰 그림. 나는 공포 영화의 대본을 읽는 것처럼 다음 문단으로 눈을 옮겼다. 얼마 전에 세무 상담받고 왔는데 역시 전문가는 다르더라. 요즘은 상속세 폭탄 맞기 전에 부모님 건강하실 때 미리 사전 증여받는 게 최고라고. 마침 어머니가 다치셨으니 이걸 기회로 삼기로 했음.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까지 어머니를 생각하니 아파트 명이라도 미리 넘겨주세요라고 운을 띄우면 감동해서라도 안 넘겨주고. 백이실까? 아, 나 정말 똑똑한 것 같아. 이걸로 우리 민준이 유학 자금은 벌었다. 유학 자금 내 목숨값이나 다름없는 내 집이 고작 내 아들의 유학 자금이었구나. 내 5년의 헌신, 내 망가진 허리, 나의 모든 고통이 너에게는 재테크의 기회였을 뿐이구나. 어머니 편히 모시는 게 효도다. 그 말이 나를 위하는 척하며 내 등 뒤에 칼을 꽂는 소리였구나. 나는 뱀을 키웠다. 내 아들이 물어온 꽃뱀에게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글을 읽을 수가 없었다. 노트북 화면이 눈물로 흐릿해졌다. 선주 언니가 조용히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나는 그녀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울었다. 배신감에 몸이 조각나는 것 같았다. 5년간 나는 저 여자의 진심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가끔 서운하게 할 때도 있었지만 그저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렇지 하며 이해하려 애썼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나를 이용하기 위한 연기였다. 나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머릿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생각이 오고 갔다. 당장 아들에게 전화해서 모든 것을 따져 물을까? 아니, 그 우유부단한 녀석은 또 아내 편을 들게 뻔했다. 그럼 며느리에게 직접 이 글을 들이밀까? 그럼 그녀는 또 어떤 거짓말로 나를 기만할까? 나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더 이상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나의 마지막 남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싸움이었다. 그들이 나를 쓸모없는 짐으로 처분해야 할 재산으로 취급했다면 나는 내가 여전히 숨쉬고 생각하고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선주 언니에게 부탁했다. 언니, 나 퇴원해야겠어. 아직 몸도 다 안 나았는데 어딜 가려고. 싸우러 가야지. 내 집으로. 그리고 내 아들놈 얼굴 똑바로 보고 물어봐야겠어. 너의 효도가 대체 무엇이었는지를. 선주 언니는 내 눈빛을 보고 더는 말리지 않았다.
그녀는 퇴원 수속을 돕고 자신의 아는 택시를 불러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집으로 가는 내내 나는 창밖만 바라보았다. 5년간 손주를 데리고 수없이 오갔던 익숙한 풍경. 하지만 오늘은 그 모든 풍경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나는 이제 내가 알던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뱀들이 우글거리는 소굴로 맨몸으로 걸어 들어가는 중이었다. 그리고 그 소굴의 가장 중심에는 내가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내 아들이 가장 차가운 얼굴로 나를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택시는 익숙한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섰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손주 녀석의 손을 잡고 매일같이 드나들던 나의 집. 하지만 오늘 나는 싸늘한 갑옷을 껴입은 이방인이 되어 그 앞에 섰다. 허리에 통증이 욱신거렸지만 심장의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를 누르고 소리 없이 현관문을 열었다. 거실에서는 며느리 서연이가 요가 매트를 깔아놓고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다. 내가 들어선 것을 보고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몸을 일으켰다. 어머님, 퇴원하셨어요? 연락도 없이. 내 집에 내가 오는데 연락까지 해야 하니? 내 목소리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차갑고 낮았다. 서연이는 내 기세에 눌려 잠시 주춤했다. 마침 방에서 나온 아들 지훈이가 나를 보고는 안도와 짜증이 뒤섞인 얼굴로 다가왔다. 엄마, 퇴원했으면 연락을 했어야지. 얼마나 걱정했는데. 걱정. 그 단어가 역겹게 들렸다. 나는 아들을 지나쳐 거실 테이블 위에 선주 언니가 인쇄해준 며느리의 블로그 글 뭉치를 내던졌다. 내 소소한 일상 잘 읽어봤다. 큰 그림도 아주 훌륭하더구나. 내 아들 유학 자금 그걸로 마련이 다 되겠니?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종이와 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아들 지훈이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종이를 집어들었다. 그의 눈이 빠르게 글자들을 훑어 내려갔다. 상속세 절세, 사전 증여, 남자는 단순해. 글을 읽는 그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서연아,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궁지에 몰린 며느리는 그러나 사과를 택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이 모든 것이 내 탓이라는 듯 적반하장으로 소리치기 시작했다. 네, 맞아요. 제가 썼어요. 그게 뭐 잘못됐나요? 그럼 어머님 평생 병수발 제가 다 들라는 말씀이세요? 제 인생은요? 제 인생은 어떡하고요? 어머님 때문에 제 경력 끊기고 제 인생 희생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건가요? 내가 언제 너한테 병수발을 들라고 했니? 나는 그저 너희와 함께 살고 싶었을 뿐이다. 그게 더 끔찍해요. 평생 어머님 눈치 보고 시어머니 비위 맞추고 사느니 차라리 돈으로 해결하는 게 서로 편하잖아요. 어머님도 좋은 시설에서 편하게 지내시고 저희도 저희 인생 살고 이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냐고요. 나는 그녀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기심을 합리적인 선택으로 포장하며 단 한 톨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 희망을 담아 아들을 바라보았다. 내 아들 지훈이라면 이 모든 상황을 바로잡아 줄 것이라 믿고 싶었다. 지훈아, 제발 지금이라도 엄마 편이 되어다오. 저 여자가 틀렸다고,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엄마한테 용서를 빌라고 말해다오. 내가 그러면 엄마는 모든 걸 용서할 수 있다. 제발 내 아들아. 아들은 한참 동안 아내와 나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과 괴로움이 가득했다. 나는 그의 입술이 열리기만을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엄마, 서연이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잖아요. 나는 내 심장이 멈추는 소리를 들었다. 물론 서현이가
엄마 몰래 이런 글을 쓴 건 잘못했어. 하지만 엄마가 아프신 건 사실이고 우리가 엄마를 예전처럼 모시긴 힘든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냥 우리 서로 좋게 넘어가면 안 돼요? 엄마도 우리 입장 좀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그 말은 내게 내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아들은 결국 아내를 택했다. 아니, 정확히는 아내가 제시한 편안하고 책임 없는 길을 택했다. 그는 진실 앞에서, 어머니의 고통 앞에서 또다시 눈을 감아버렸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를 보았다. 내가 평생을 바쳐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이었던 아들.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제 아내의 꼭두각시, 제 아니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타인일 뿐이었다. 나는 조용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현관을 향해 걸어갔다. 등 뒤에서 엄마 어디가? 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 아들은 오늘 이 집에서 죽었다. 5년간의 헌신도 30년간의 모정도 이기심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이제 나는 자식을 잃은 어미가 되었다. 돌아갈 곳도 기댈 곳도 없는 완벽한 혼자. 세상의 모든 빛이 꺼지고 나는 끝을 알 수 없는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아들의 집을 나온 그날 나는 울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내 안에서 모두 말라붙어 버렸다. 대신 차갑게 식어버린 심장 속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복수심이 아니었다. 내 남은 인생을 저들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끝낼 수는 없다는 한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나는 곧장 선주 언니에게로 돌아갔다. 그녀는 내 텅 빈 얼굴을 보고 모든 것을 짐작한 듯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나를 안아주었다. 그 따뜻한 품에서 나는 아주 오랜만에 안도감을 느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때로는 상처를 공유한 타인이 더 든든한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것을 나는 65에야 비록 깨달았다. 며칠 후 나는 선주 언니와 함께 아주 특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아들 내외가 그토록 원했던 요양원 입소와 사전 증여. 나는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다. 다만 방식은 그들의 상상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었다. 선주 언니는 내 전 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락을 취했다. 나는 내 아파트와 선산을 모두 정리하여 저소득층 황혼, 육아 조부모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내 평생의 재산이 나와 같은 아픔을 겪는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좋겠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나는 아들 내외에게 짧은 문자 한 통을 보냈다. 너희 뜻대로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 전에 내 재산 문제에 대해 너희에게 할 말이 있으니 내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으로 오너라. 기자회견장이라는 단어에 아들 내외는 아마도 내가 그들의 만행을 폭로하리라 지레짐작했을 것이다. 혹은 그 자리에서 자신들에게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깜짝 발표라도 하리라 기대했을지도 모른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다. 그들은 반드시 그 자리에 나타날 터였다. 기자회견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기자들이 와 있었다. 선주 언니가 변호사 시절의 인맥을 총동원한 덕분이었다. 나는 꼿꼿한 자세로 단상에 섰다. 허리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이상하게 아프지 않았다. 저 멀리 기자들 뒤편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는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서연이의 모습이 보였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준비한 원고를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저는 오늘 제 남은 삶을 저보다 더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제 전 재산인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토지를 사회에 환원하여 저처럼 황혼의 나이에 손주를 돌보느라 몸과 마음이 병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고자 합니다. 내 말이 끝나자 장내에 있던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술렁이는 기자들 사이로 아들 내외의 새하얗게 질린 얼굴이 보였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고 질문했다. 자제분들과는 상의가 된 결정입니까? 갑작스러운 전 재산사회 환원에 가족들의 반대는 없었는지요? 나는 그 기자를 그리고 그 너머의 내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네, 물론입니다. 오히려 저의 아들과 며느리가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길 적극적으로 권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제게 존엄한 삶이 무엇인지 일깨워준 제 아들과 며느리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존엄한 삶? 내가 팸플릿에서 보았던 바로 그 단어였다.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며느리 서연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아들 지훈이는 넋이 나간 얼굴로 나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는 단상을 내려왔다. 아들 지훈이가 내 앞을 막아서며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제발 이러지 마. 내가 다 잘못했어, 엄마. 어머님,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이요. 나는 나를 붙잡고 애원하는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30년 전 내가 저렇게 매달리고 싶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나는 이제 저들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다. 일어나거라. 나는 너희를 용서한다. 내 말에 아들의 얼굴에 잠시 화색이 돌았다. 하지만 내 다음 말은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어버렸다. 나는 너희가 저지른 모든 이기심과 어리석음을 용서한다. 하지만 내 인생은 용서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 너희의 엄마가 아니라 나 자신, 윤혜정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이제는 너희들 인생을 살아라. 나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며느리의 손을 떼어냈다. 그리고 다시는 내 인생에 짐이 되지 마라. 나는 그들을 뒤로하고 기자회견장을 빠져나왔다. 등 뒤에서 나를 부르는 아들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선주 언니가 내 옆에서 말없이 내 손을 잡아주었다. 밖은 눈부시게 밝았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5년간 손주 녀석을 유치원에 보내고 나서야 겨우 올려다볼 수 있었던 하늘. 이제 나는 원할 때면 언제든 이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비로소 나 자신이라는 세상을 온전히 얻게 된 것이다.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바로 나였다. 기자회견이 있던 날 이후 나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할머니가 되었다가 또 가장 빨리 잊힌 할머니가 되었다. 그걸로 좋겠다. 나는 유명해지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자유로워지고 싶었을 뿐이니까. 나는 약속대로 내 평생의 재산이었던 아파트와 선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했다. 내 이름으로 된 황혼유가 조부모 지원 기금이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신문 한 귀퉁이에서 보았을 때 나는 처음으로 내가 살아온 인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아들 내외는 그 후로도 몇 번이나 나를 찾아와 용서를 빌었다. 그들은 내가 살고 있던 선주 언니의 집 앞에 몇 시간이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기도 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깨진 거울은 다시 붙일 수 없고 한 번 떠난 마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이었다. 나는 그들을 용서했지만 다시 내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모든 정리가 끝나고 나는 남은 약간의 돈과 짐을 챙겨 서울을 떠났다. 그리고 강원도의 작은 시골 마을, 버스도 하루에 3번밖에 들어오지 않는 외딴 곳에 작은 흙집을 하나 얻었다. 평생을 동경했지만 감히 꿈꿔보지 못했던 삶. 이제야 그 시작점에 선 것이다. 새로운 집에서의 첫 아침, 나는 흙냄새와 새소리에 잠을 깼다. 아파트의 소음과 자동차 경적 소리 대신 자연의 소리가 나를 깨우는 아침은 낯설지만 평화로웠다. 나는 마당 한편에 나만의 작은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다. 호미로 땅을 파고 상추와 깻잎, 고추 모종을 심었다. 흙을 만지는 동안 내 마음속의 응어리들도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다. 잘 자라야 한다. 튼튼하게 뿌리 내려서 비바람에도 꺾이지 말고. 꼭 나처럼 말이다. 나는 서툴지만 정성을 다해 텃밭을 가꿨다. 아침에 일어나 내가 심은 채소들이 밤새 조금 더 자란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다. 저녁이면 툇마루에 앉아 내가 직접 키운 상추에 밥을 싸 먹었다. 세상에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더 달고 맛있었다. 이것이 바로 온전히 나를 위한 나만의 밥상이었다. 가끔, 아주 가끔 손주 민준이가 보고 싶을 때가 있었다. 그럴 때면 나는 선주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어느새 내 유일한 가족이자 세상과 나를 이어주는 창구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가끔 아들 내외의 소식을 전해주곤 했다. 내가 떠난 후 그들은 많이 싸우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다가 결국은 둘이서 아이를 키우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민준이는 아주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했다. 어느 날 선주 언니가 보내온 소포 상자 안에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유치원 학예회 무대에서 공룡 옷을 입고 율동을 하고 있는 민준이의 사진이었다. 사진 속 녀석은 활짝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 눈물 한 방울을 뚝 떨어뜨렸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리움과 대견함과 그리고 멀리서나마 너의 행복을 빌어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그런 따뜻한 눈물이었다. 나는 그 사진을 내 작은 흙집에 가장 잘 보이는 벽에 붙여두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병원에서 떼어온 공룡 스티커가 붙은 파스 조각을 함께 붙였다. 그것은 나의 아팠던 과거이자 내가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증거였다. 이제 나는 그 과거를 더 이상 아파하지 않고 그저 담담히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민준아, 할머니는 이제 아프지 않단다. 너를 돌보던 할머니는 이제 흙과 나무와 바람을 돌보며 잘 살고 있단다. 너도 그렇게 씩씩하고 건강하게 너만의 텃밭을 잘 가꾸는 사람으로 자라다오. 할머니는 이제 여기서 너를 위해 기도만 할게. 나는 텃밭에 물을 주다 말고 허리를 폈다. 수술한 허리는 여전히 가끔 쑤셨지만 기분 좋은 통증이었다. 저 멀리 산 너머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붉게 타오르는 노을이 꼭 내 남은 인생처럼 찬란하고 아름다웠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나 누군가의 할머니가 아니었다. 나는 들꽃에 물을 주고 흙의 노래를 듣고 별의 이야기를 헤아리는 자연의 일부가 된 윤혜정이었다. 나는 모든 것을 비워냈지만 역설적이게도 내 인생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다. 존엄한 삶이란 화려한 요양원의 팸플릿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작은 흙집, 나만의 작은 텃밭 속에 있었던 것이다. 나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아름답게 저무는 나의 첫 번째 저녁 노을을 가만히 바라보았다.